고차오라는 것은 공산품 소비에 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콘텐츠라든가 게임이 이제 엄청난 폭발력 있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50이라는 게임은 중국 게임 중에서 해외에서 제일 많이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들, 저를 포함해서 느끼는 위기감, 공포감, 이건 뭐냐면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지나서 앞서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쇼핑할 때는 전부 다 중국 쇼핑몰에서 하고, 청소기 쓸 때는 로브락스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뿌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재정책, 중국이 AI 정책을 하고 있는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능력 있는 사람들, 관련 분야에 아주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합니다. 중국에서 거차오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거차오는 무슨 뜻인가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고차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고차오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제 국조, 그렇습니다. 조류가 밀려오다. 그럴 때 이제 그 조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자 애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애용하기 위한 일종의 소비 운동으로 시작이 됐죠. 그 시작이 2018년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미중 대립이 이제 시작되던 그 해죠. 그 해에 이 고차오 소비, 그리고 국산품, 중국 제품을 애용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당시에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8년부터 들어오면서 지금 한 2025년이니까 7년, 8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살 때 뭐 중국의 스포츠화, 운동화로 이제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리닝이라는 옛날 체조 선수가 만든 기업인데요. 그 리닝이거든요. 스포츠웨어, 스포츠 제품을 살 때 중국 국산품 리닝을 사자. 세계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산품 소비에 한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집 뭐 가구를 설치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까, 이것도 중국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전통 문화가 스며든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견학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 소비, 그 다음에 여행, 일상생활, 여기까지 고차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어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어펑이란 말은 국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고차오는 1.0 단계였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품 소비 단계였고, 지금은 콘텐츠라든가 일상문화, 그리고 여행,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이거는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거는 고차오 3.0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차오가 시들지 않고 지금도 넓게 그리고 깊게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차오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고차오 하면은 흔히 이제 저가의 중국 브랜드를 많이 떠올리죠. 이 고차오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데 불을 비췄던 게 스포츠용품입니다. 리닝 브랜드입니다. 이 리닝 브랜드가 중국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중국 색깔을 입혀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뉴욕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닝이, 야, 우리 중국을 이렇게 선전해 주는가 하면서 중국인들이 다 리닝 브랜드를 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싸잖아요. 사실은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뭐 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샀죠. 물론 이제 고가의 경우에는 뭐 화웨이를 샀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싸기도 하지만 화웨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화웨이만 써야 된다고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애플을 쓰는 게 아니라 화웨이를 쓰는 거죠.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산품에서 중국제를 쓰죠. 그런데 최근에 대표적인 고차오 브랜드가 이제 새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나타났죠. 작년 중국 사회에서 공산품 위주의 고차오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문화에서 고차오 열풍이 불어버렸습니다. 그게 202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장안산말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장안을 배경으로 해서 당나라 시대에 활약을 했던 이백이라든가 고적이라든가 이런 시인들이 나오거든요. 막 시를 읽고 자신의 삶을 얘기도 하는데 이 나오는 시들이 중국인들이 다 잘 아는 시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관광 붐이 일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또 게임이 이제 엄청난, 이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 있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흑신화 50이라는 건데 이제 손오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적인 버전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50이라는 게임
게임은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이머 중에서도 이 게임 해봤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중국 게임 중에서 해외에서 제일 많이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그래서 트리플 A 게임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손오공 신화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공이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손오공의 후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오공처럼 손오공처럼 온갖 고난을 겪은 뒤에 천계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불사의 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나는 천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구속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원숭이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메시지도 기존의 손오공하고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수준도 굉장하고, 지나가는 길들, 여기가 모두 다 중국의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적인 색깔, 중국적인 컬러, 그 다음에 중국적인 스토리를 가지고서 해외 진출도 하고,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죠. 일종의 구어차오가 공산품 속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 어떤 상징이 됐는데, 올 설에 또 하나가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끌어서 중국 영화 수입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있죠. 나자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봉신연희에서 이제 스토리를 가져옵니다. 중국 유명한 이제 고전 소설집인데, 여기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얘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나자에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암시하는 어떤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과 싸워서 자유를 획득하는 이런 메시지, 이것을 중국 고전 색채, 그 다음에 중국 고전 이야기를 가지고 하니까 중국인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구어차오가 한편으로는 공산품,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정치 색채가 강한 선전 영화들이 있었어요. 장진호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로 보자면 국뽕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애국주의 메시지. 그 다음에 장진호라는 게 담고 있는 내용은 미국하고 싸워서 결국은 중국이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국 공산당은 또 그거를 선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유행이 됐던 건데,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 고전, 그리고 중국 고전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 스토리, 그 다음에 중국적인 색채, 중국 시, 이런 걸 가져와서 제가 봐도 괜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애국 소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중국 애니메이션이 저렇게 성장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차에 대한 대비가 단순히 차고적인 애국 소비, 쟤네들은 오래 못 갈 거야. 아니, 애국심만으로 저렇게 물건이 좋지도 않은 거를 계속 산다니 정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성비도 좋아졌고 품질도 좋아졌고, 그런 차원의 이제 애국 소비가 결합되면서 이 구어차고라고 하는 게 계속 깊어지고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한국 문화와 제품이 중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에 희망적인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게임의 판호를 이제 허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한령이 아마도 풀릴 것 같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 컨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여전히 흥행되는 게 꽤 있습니다. 이제 현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제 중국 이 얘기처럼 이렇게 버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꽤 흥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구어차오에 대한 열망이라고 그럴까, 그런 구어차오 소비가 굉장히 많고 하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컨텐츠를 그대로 들려가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컨텐츠 여전히 중국 컨텐츠에 비해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수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수준 높은 우리나라 컨텐츠와 더불어서 조금 중국인들의 입맛, 그리고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현지화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듀얼 트랙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인재입니다. 중국의 교육 및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딥시크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발표도 나왔죠. 사실 오픈 AI가 줬던 충격보다 딥시크가 줬던 충격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포감이 있어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공포감과 위기감이 뭐냐 하면 지난 수교 30년 동안은 한국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훨씬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인들, 저를 포함해서 느끼는 위기감, 심하게 표현하면 공포감, 이건 뭐냐면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지나서 앞서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다간 전기차는 BYD 타고, 우리가 쇼핑할 때는 전부 다 중국 쇼핑몰에서 하고, 청소기 쓸 때는 로브락 쓰고, 그 다음에 AI 쓸 때는 딥시크나 중국 오픈 AI 쓰고, 드론 쓸 때는 중국 드론 쓰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시 과거처럼 중국에 조공하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앞서 있다는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위기감,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향수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왜 극우 주장으로 이렇게 나가느냐? 이런 이제 미국의 정치를 이제 분석하면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중산층들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 주의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한 향수, 근데 자기가 잃어버렸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향수가 트럼프 정부 또는 극우적 주장으로 나온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향수적 박탈감, 이렇게 이제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심리가 조금 있습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말하자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 중국 가면 대접받았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한국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고, 한국 물건 좋다고 그랬고, 많이 사갔고, 그런데 이제 안 사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봐도, 아이고, 중국 게 더 좋네. 이러고, 화웨이가 삼성 다 따라왔지요. 화웨이 폰을 봐도 삼성 폰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물론 아직은 격차가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이 이만큼 쫓아온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위기감, 그리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혐중이 넓게 퍼지는 거는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특히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 옆에 있고 그 비대칭이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공포감 느낄 만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그런 공포감,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개발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던 불안감, 위기감을 자극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물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AI 투자에 많이 좀 힘을 쓰고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뿌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교육, 그리고 인재정책,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한 뒤에 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AI 몇 개 기업이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학 몇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AI 학과 지금 대학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나? AI 전공하는 학생들 50만 원씩 장학금 준다고 그러거든요. 매월. 그러면 되나? 그거는 중국이 AI 정책을 하고 있는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최근 중국이 첨단 분야에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능력 있는 사람들, 관련 분야에 아주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은 그런 전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천재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애들, 영재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트랙을 따로 만들어줘요. 그런 애들에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주고 입학 전형에서도 그들 학생들을 위한 트랙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은 몇 단계를 끼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월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18, 19, 20에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막대한 지원도 해주고 중국은 능력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쟤는 이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AI를 만들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도 굉장히 영재 학교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재 교육하고 중국의 영재 교육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들 관심 때문에 영재가 아닌 사람도 전부 다 영재라고 와서 학원에 집어넣습니다. 12시간 교육시키고 일요일도 없이 애를 그냥 교육시키면 영재가 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영재 학교에 집어넣어요. 근데 중국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요. 과외가 아니라 특정 테스트를 거쳐서라든가 아니면 제 학생들이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성적을 내면 쟤는 영재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제 특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트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라든가 기업에서 그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거 중국은 굉장히 능력주의에 따른 차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 사실 중국 정부 관심 없어요.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같지만 엄청난 자본주의 사회고 능력주의 사회거든요. 미국보다 더 심한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취업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과잉 노동에 시달리고
과잉 경쟁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의 관심은 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이 능력 있는 천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평준화하거든요. 늘 평준화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과학 인재에 대한 평준화, 그리고 중국은 의대를 최상위로 두지 않잖아요. 과학 인재를 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수학, 물리, 화학 이걸 잘해야 되고, 수능에서도 물리에 가산점을 주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물리, 화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부모들에게도 있고, 물리, 화학 잘해? 아이고, 수학도 잘해? 그러면 저 사람이 인재네? 그럼 공대 가겠네?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겠네? 더군다나 지금 미중 대립 속에서 결국은 승부는 첨단에서 날 테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준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능력 있는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화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전혀 아니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조건들이 중국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도 적은데 모든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키워버려요. 그리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학이나 기술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의 충격 앞에서 볼 것은 우리나라가 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국가의 시스템이 위에 상부에 있는 사람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 시스템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대 지금 시스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2,000명이 늘어나면서 2,000명이라면요 주요 공대의 인원들이 다 의대 가게 되는 인원이거든요. 물론 의대 증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늘리니까 공대 인원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가 황폐화돼 버리죠. 공대 기술 인원들이 일시적으로 다 의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대우도 안 좋으니까 공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시에서 절대 올림피아드 성적을 기재하지 못합니다. 이거 기재하면요, 만약에 기재했는데도 대학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입시에 외부 수상 실적을 전혀 기재하지 못해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 학생이 천재인지 안재를 분별하는 거는 그 리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상을 따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바둑알을 만드는 평균적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얘가 특징 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트랙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들어간 사람은 행복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0.1%나 이런 정도는 그런 트랙을 대한민국에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그 중국처럼 가혹한 능력주의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능력주의 차별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특정 방면에 다른 학생들과 차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커갈 수 있는 교육 트랙을 만드는 거, 이거는 입시제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교육제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 충격에 잘 대응하는 거는 그 뿌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대립 속에서, 그리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서로 결합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중 관계를 굉장히 지혜롭게 설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역사적인 사명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또 그래야 됩니다. 한중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한 박지원이 중국을 여행하고 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연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뭐가 가장 볼만한 장관이냐, 다른 사람들은 뭐 만리장성이 볼만하다, 뭐 천안문이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함 박지원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가봤더니 깨진 기와장 그리고 말똥이 정말 중국에서 가장 볼만한 물건이다, 장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에는 깨진 기와장을 그냥 버려버리는데 중국에 갔더니, 북경에 갔더니 깨진 기와장을 다 모아가지고 비온 뒤에 진 흙을 이렇게 덮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기와장을 조선에서는 버려버리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재활용하는 거죠. 아, 저걸 가져다가 중국에서 가져다가 한국에서 저 방법을 좀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말똥을 그냥 버려버리는데 중국에 갔더니 이게 말똥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거름으로도 쓰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안박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조선도 저걸 버리지 말고 저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은 중국을 볼 때 뭐 사대를 해야 된다 또는 저 떼놈들이라고 비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거를 가져다가 한국 사람들, 한국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많은 조선 선비들이 그 당시에 베이징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선비들은 야 중국 가면 뭐 벌고 있어? 저놈들 진짜 떼놈들이야. 머리는 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하나도 배울 게 없어. 이런 자세로 가거나 아니면 사대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연안 박지원은 그런 자세로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뭐를 봐야 그리고 뭐를 가져와야 한국에 도움이 되지? 조선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이용후생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중국을 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용의 눈이고 그 다음에 조선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눈이고 진리를 생각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눈입니다. 미중 대립 그리고 한중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오늘의 한국에도 연안 박지원 같은 눈으로 중국을 보고 그리고 미국을 보고 세계를 보는 그런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